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다. 또는 내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말 거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험한 일을 피하며 안전한 삶만 쫓고 옳다는 일만 하면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되겠지. 그러다가 따분한 노인네가 되어 죽게 될 거야. 그래도 너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생기겠지. 내가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진실은 달라. 너는 그저 삶이 너를 내두르며 굴복시키도록 놔두는 사람일 뿐이지. 마음속 저 깊은 곳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게 바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란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를 내두르신 거군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나는 내게 인생의 맛을 좀 보여줬다고 말하고 싶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화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느냐죠. 근데 이게 삐딱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조금만 있어도 이제 자기 삶을 삐딱하게 가잖아요. 야,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될 게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좌파예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좌파들의 문제는 세상 일들을 너무 삐딱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나쁘게만 본다라는 거예요. 또 좌파들은 게을러요. 지식인들이 왜 좌파가 많으냐 하면 자기는 그냥 그렇게 놀고 먹어도 자기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55페이지. 인생의 맛을요? 내가 물었다.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지만 호기심도 있었다.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너와 마이크 너희 둘은 적어도 나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도 난생 처음 들어본 부탁이지. 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150명도 넘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다. 그들은 일자리와 급료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돈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하지는 않아.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의 황금기를 돈을 위해 일하면서 허비하게 되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마이크에 들었을 때 나는 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준비했단다. 그게 이제 그 슈퍼마켓에서 알바하는 거였죠. 이런 체험을 안 했는데 얘가 돈이란 무엇인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너를 앉혀놓고 종일토록 말로 가르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게 뻔하지. 그래서 내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위해 삶이 너를 조금 내두르도록 조치한 거다. 그래서 너에게 시간당 10센트만 준 거란다. 이게 만약에 이 어린애들이든 어린애가 아니든 그냥 알바비를 정확하게 다 줘버리면 돈 배우러 왔다가 알바도 짭짤하네 해서 그냥 눌러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줄 돈의 가장 최소의 돈만 준 거죠. 얘가 빨리 화가 나게끔. 그래서 제가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면서 어떤 교훈을 배운 건데요? 내가 물었다. 아저씨가 실은 구두쇠에 직원들이나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부자 아버지는 몸을 뒤로 젖히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이윽고 그분이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렴. 관점을 바꿔봐.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넌 나를 바꿔야겠지. 하지만 내가 문제라는 걸 깨달으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그러면서 뭔가를 배우고 현명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놔두고 늘 남을 바꾸려고 하지. 이 점을 명심하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이거 별표시 100개예요, 이거.
이 문단. 근데 내가 바뀌니까 바꾸려고 했던 상대방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특히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은 집사람이나 남편이거든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육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내려온 다음에 일을 하다가 어렵게 된 거야. 그때 당시 40, 50년 전이니까 어렵게 되니까 뭐예요? 누가 도와주겠냐고. 안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자포자기 한 거지. 자포자기 하고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시기 시작했지. 그때 구원투수로 나선 게 우리 어머니였지. 그래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가 그때 구원투수로 나섰기 때문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잘하신 거지. 잘해가지고 어쨌든 애들 교육도 시켰고, 그 다음에 나름 뭐 집이라든가 뭐 집터에 있는 밭이라든가 그 정도는 이렇게 부모님께서 벌어 두셨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와서는 부동산이 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돈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부부한테 기대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사람들 오면 이렇게 얘기해 봐가지고, 그럼 남편이 하지 말고 집사람이 하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게 나는 우리 집 사례였거든. 만약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구원투수로 안 나섰다면 우리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을 거거든. 이거 뭐냐면, 나는 어른들이 사는 걸 보면서 어느 집안이든 모두 남자가 성공한 건 아니에요. 여자가 성공하는데도 꽤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눈 감고 안 보려고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사람이 잘 나가면 집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남편이 잘 나가면 집사람이 남편을 도와주면 되죠. 근데 그걸 너무 잘못 알고 있다고. 남자들은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떻게? 남편이든 집사람이든 가만 놔두라고.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라고. 아시겠죠? 시뮬레이션이 됐든 체험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그래서 나아가라고. 좋아지시라고.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전진 아니면 후진이에요. 파란 박스 20년 전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바꿔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철학관 가서라도 내가 어디 맞는지 찾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장점,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나의 강점, 그걸 가지고 전진하시라고. 내가 자동차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럼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걸어가는 거에 강점인 사람이 있고, 그럼 걸어가는 거고. 내가 자전거가 좋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고, 오토바이가 맞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자리에 있거나, 그죠? 고착이 되거나 뒤로 가거나 후진한다고. 전진이 아니라면 후진이라고. 내가 선택해야지. 전진할 건지 후진할 건지. 나는 부자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배웠다.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즉 나 자신, 나만 바꾸라고요. 나만. 그리고 초점도 나한테만 맞추라고. 만약 상황을 바꿔야 한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꾸고,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지 내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고. 나는 가끔 보면은요, 내 집사람, 내 남편, 내 자식들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요즘 부모들은 특히 막 애들한테 막 매달리고 하잖아.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애들한테 매달리는 거. 애들한테 매달리는 게 왜 무책임한 행동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40대라면 우리 애들은 10살 미만이겠죠. 10살짜리가 생산력이 있을까요? 내가 생산력이 있을까요? 내가 50대라면 애들은 20살 미만이겠죠. 20살짜리가 생산력이 있을까요? 50대인 내가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언제 사주가 좋아야 된다고요? 40대, 50대 사주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20년 사이에 버는 거예요. 20년, 30년 공부하고 40대, 50대 바짝 벌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 이제 자기의 노후를 이렇게 해나가는 게 그 사주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근데 40대가 안 되는 애들한테 집중하면 나오는 게 있겠냐는 거지. 생산성이 있겠냐는 거지. 자기한테 집중하세요. 내 능력, 내 생산성, 내가 효과적인가, 그런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지.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요? 시행착오해도 된다고. 어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내가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하지? 내 문제에 대해 나를 탓하지 말렴. 부자아버지가 참을성이 바닥이 났는지 약간 초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시간당 10센트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뭘 배웠니? 부자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저씨가 구두쇠라는 거요.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 봐라. 너는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잖니.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걸. 남이 문제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겠니? 아저씨가 시급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약속대로 제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죠. 잘 아는구나.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단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모습,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게 착각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뭐냐면 고액 연봉, 그게 해결해 주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차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개로 나눈다면. 철도하고 차, 기차. 아니, 기차만 봤을 때. 무음차하고 바퀴. 아, 그걸 일단 맨 앞에 기관차하고 뒤에 따라오는 객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기관차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지. 기관차인가 객차인가. 무슨 차이점이 있죠? 엔진이 달렸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봉을 받는 거죠. 작은 연봉을 받든 큰 연봉을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작은 연봉을 받든 큰 연봉을 받든 엔진이 달려있는 기관차라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그만두면 퇴직하고 나면은
뭘 해도 근데 잘 안 돼. 치킨집 하고. 그러니까 사업해도 또 잘 하지도 못하고. 왜,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왜 일반 퇴직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삶이 퇴직 후에 더 어렵죠? 일반 회사. 공무원들이 왜 퇴직하면 더 어렵냐고. 자기 하던 거만. 경험이 이 책에 계속 나오겠지만 공무원은 그 회사 자체가 버는 게 없잖아요. 예산이 주어진다고. 주어진 돈을 쓰는 게 일이라고. 공무원은. 근데 일반 회사는 어쨌든 그 회사가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스템을 살아왔다면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는 더 어려워지겠죠. 왜? 엔진 사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거든. 엔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반 회사 직원은 엔진 사용법은 일단 배우거든요. 경영을 배운다라는 거지. 내가 벌 줄을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쓰는 일밖에 없는 거죠. 더 나은 보수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냥 시간당 10센트나 받으면서 만족하는 척해요? 부자 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엔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뒤로 가면 얘기해요. 부자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네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니? 이걸 물어요. 그게 엔진이에요. 네가 보수를 받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거를 캐치해냈니? 이게 엔진이에요. 부자아버지가 빙그레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월급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돈만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개는 상황을 그저 순수히 받아들이고 일부는 열심히 몸바쳐 부업이라도 하지만 그래봤자 역시 보수는 얼마 되지 않지. 나는 바닥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부자아버지가 말하는 교훈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삶의 맛이라는 것이었다. 이유코 나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기 또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엔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이걸 써야지. 부자아버지가 몸을 기울이더니 내 머리를 가볍게 토닥였다. 여기 달린 내 머리 말이야. 그런 다음 부자아버지는 자신과 내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직원들의 길을 가르는 핵심적인 사고방식을 알려주었다. 핵심적인 사고방식, 패러다임이죠.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제 내가 내 사고방식이 옳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 사고방식이 옳은지를 자꾸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죠? 안 그러면 내 식대로 하니까. 내 식대로 한다라는 게 뭐죠? 내 식하고 선생님 식하고 같아요? 다르죠? 근데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내 식대로 돌아가잖아요. 선생님도 선생님 식대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기 식대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생각이 없으면. 자기 사주팔자대로 돌아가요. 이해되세요? 그 8글자대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동기화가 돼요. 선생님들 핸드폰 때문에 동기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사주팔자랑 동기화가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뭐죠? 나랑 선생님이랑 만나는데 뭔가 서로가 잘 안 맞아. 그건 뭐예요?
나는 내 팔자랑 동기화시키고 있고 선생님 팔자랑 동기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영 관련 책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나는 내 식대로만 생각했거든. 선생님도 선생님 식대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게 윈윈이구나. 그럼 대화하면서 아 그럼 저건 저 선생님 식이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 패러다임이 계속 사주팔자에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서 저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죠.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주팔자에 과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다. 목화 토금수 5개잖아요. 그게 골고루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안 세요. 근데 이게 5행이 다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안 센데 4행, 3행, 2행 이렇게 가면 고집이 세겠죠. 이게 자기 사주에 3개 이상짜리가 있으면 아주 고집이 세요. 만약에 목 3개, 화 3개, 토 3개, 금 3개, 수 3개. 근데 어떤 사람은 4개, 5개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사고방식, 자기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이런 자기가 그런 훈련을 안 거치면 자기는 모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얘기가 상대가 듣기에는 고집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통해 부자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학식은 높지만 가난한 내 아버지는 늘 금전적으로 시달렸다. 하나의 관점이 사고방식이면서 패러다임 같은 말이죠. 관점, 사고방식 패러다임 같은 말이에요. 관점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죠. 왜? 둘 다 처음에 뭐라고요? 가난했던 사람이라고. 그리고 둘 다 뭐죠? 상속받지 못한 거죠. 근데 둘 다 가난하게 출발했는데 누구는 부자가 됐고 누구는 그대로 가난해졌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거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해요. 화병 때문에. 이게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자기 어머님도 되게 불쌍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나와요. 부자 아버지는 그러한 관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첫 번째 교훈이라 부른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해요. 연봉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죠.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나게 만든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런데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이게 맞다니까요. 다 이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왜 이런 뻔한 얘기를 적어놨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책을 어렵게 만들었던 내용이더라고.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문장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에 빠진 건 뭐냐면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데 그 일하게 만드는 과정 동안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포기하는 거죠. 시작했다가. 아까 얘기했잖아. 2대8 법칙. 20%만 남는 거지. 이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모든 구조가 피라미드식이에요. 아시겠죠?
넘버원이죠. 지배 세력이죠. 좌파나 공산당들은 얘네를 없애자는 거예요. 부자, 지배 세력을. 상위 20%를 없애자. 이게 누구의 말이었냐면 마르크스의 말이었어요. 자본론에 20%를 없애고 그죠?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우리가 이런 불완전한 저거를 불공평한 이걸 없애고 우리는 모두가 공평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 그래 놓고는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공산당은. 이 부자가 뭘로 바뀌죠? 이 지배세력 부자가 공산당으로만 바뀌어요. 공산국가에 가면 지배세력 없어요? 탑 20% 없나? 이게 중산층이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설명 들었었나? 안 들었었나? 2대8이라고 2대8. 80%는 여기 항상 있어요. 20%는? 아니지. 60%. 20%는 밑으로 떨어져요. 그죠? 밑에서 20%가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20%는 여기에서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20%가 올라가겠죠? 이게 2대8 법칙이라고. 파레토 법칙. 그죠? 왜 파레토 법칙이라고? 우리가 물감을 쓸 때 색깔 두 가지는 빨리빨리 닳아서 없어지고 8가지 색깔은 막 남아있잖아. 우리가 많이 안 쓰는. 그래서 파레트.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탈리아의 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해낸 법칙이에요. 세상은 항상 이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고. 2대8 법칙. 파레토 법칙 안 외워도 돼요. 2대8만 외우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가야지. 그죠?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사람조차도, 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조차도 자기는 여기일 거라고 생각해. 자기는 이미 가난해졌는데 내가 여기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메타인지라. 그죠? 이게 메타인지. 내가 나라는 걸, 내가 어느 정도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메타인지예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58페이지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 나는 이제껏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있었다. 관점이에요. 당시 9살이던 나는 두 아버지 모두 내가 무언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분 아버지는 모두 내가 공부하길 바랬지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고등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나도 당신처럼 공부하기를 원했다. 가난한 아버지는 교과서 공부를 원했고 부자 아버지는 부자 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얘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우리 김 선생님은 직장생활 해봤어요? 몇 년 정도? 직장생활요? 저도 그래도 거의 한 8년? 8년. 현 선생님은? 8, 9년 한 10년 정도.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자기 일도 해보고 직장 일도 해본 거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직업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있냐.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다니면 안정된 직장일까? 삼성전자 다녀서 퇴직하면 안정된 직장일까? 생각해 보세요.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도 부자 아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안정된 직장이라는 건 내가 내 일을 하면서 그 내 일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게끔 디자인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못 갈 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건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계속 배우면서 디자인을 바꿔간다면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삼성전자가 다 우리가 다니면서는 거기 직원이지만 이병철 씨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만들어낸 디자인이잖아요. 현대그룹이 전부 거기 직장으로 다니고 있겠지만 정주행이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걸 못 만드냐는 거지. 만들면 되지. 단지 우리는 삼성이나 현대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작으면 어때요? 그죠? 작게 만들면 되지. 우리 능력이 모자란다면.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교실에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게 첫 번째 교훈을 말해주었다. 내가 시간당 10센트를 받는다는 데 대해 화를 내서 참 기쁘구나. 만약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더라면 난 너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을 거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그리고 불타는 욕망이 필요하거든. 한데 그 방정식에서 커다란 부분을 분노가 차지하지.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이 열정이라. 그렇다. 열정, 패션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그래서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아, 자기한테 두려움과 욕심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덜 위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수가 낮은데도 계속 일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탕수수 농장이나 정부처럼 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직원들을 착취한다고 하지.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고 말한단다. 그건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지 내 것이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난 그럴 필요가 없다. 게다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최저임금이에요. 데이비드 호킨스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나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사고방식, 관점,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 사람들한테 바꿔줄 수 있냐는 거지. 그걸 바꿔주려고 하면 좋은 사회라는 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자기가 얻는 게 많다라는 거,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좀 이상하게 게을릴수록 지원이 나오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데 누가 일하겠어요?
지금 자영업자들 세금 내고 남는 게 없다고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왜 노동자가 일 관두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일 관두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노동자가 일할 때가 그죠? 없어지잖아요. 자영업자는 고용을 창출하잖아요. 노동자들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피라미드식이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고 있나?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런 사회가 되면은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능력이 많아도 얘네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밀란이 일어나요. 베네수엘라처럼 돼요.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임금, 왕, 대통령 아무 필요 없어요.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고기를 던져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내 아버지를 보렴. 내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래도 청소를 다 처리하지 못하자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은 대개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집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아버지가 뭐라고요?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교육공무원. 연봉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왜? 사고방식이 안 좋으니까. 부자들은 빚이 있나요, 없나요? 나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얘기하지만 좋은 빚. 일로 내려올수록 나쁜 빚. 그죠? 나쁜 빚.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로 갈수록 빚이 많아지면 좋은 자산으로 연결되지만 일로 갈수록 빚이 많아지면 부채로 연결이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부자들은 빚이 많아지면 그 빚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자산을 구축한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빚이 많아지면 쓸어다니기 바쁘지 그 빚으로 자산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제게 시간당 10센트를 주시는 건가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훈을 주시려고요. 그렇단다. 부자 아버지는 싱글을 썼다. 내 아버지는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다. 그래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었지. 그렇지만 아직도 돈 때문에 문제를 겪고 계신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돈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야. 무엇보다 내 아버지는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고 계시지.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물었다. 그래, 난 아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계속 학교에 있어라. 학교는 그런 걸 배우기에 좋은 곳이지. 그렇지만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말이야. 자, 요새 걸로 바꿀게요.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가 가르쳐줘. 부자아빠 가난아빠처럼 좋은 얘기가 유튜브에 많이 있죠. 잘 골라서 보시면 돼요. 문제는 그거죠.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책을 많이 읽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책을 훨씬 1년에 몇백 권씩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몇백 권씩 안 읽어도 되고 좋은 책을 잘 골라서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암기해버리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능력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공부는 없대잖아요. 아, 그래요? 그랬었나? 내가 그 말 했어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자, 20년 전 그리고 오늘 학교에 가야 한다고? 물론 나는 교육과 평생학습을 열렬히 지지한다. 하지만 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 특히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재정적 악몽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학자금을 융자라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가 4,4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랑 똑같네요. 그 총액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 누가 그런 걸 안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물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쉽거든. 특히 돈 얘기가 나오면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들 말이야. 대부분의 80%는 뭐라고요? 그냥 월급 받는 거에 만족해요. 월급쟁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는데 그걸 자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느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참고 일을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렴. 청구서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항상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 말이야. 그게 바로 직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서 돈을 위해 일해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노예가 되지. 그리고는 애꿎은 사장에게 화를 내. 어찌 보면 월급을 받을 거라면 사장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사장도 그렇지만 그 회사를 서로가 잘 갖고 나가는 거에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사장은 적자가 나도 사원들만 잘 받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 회사 오래 가겠어요? 돈이 저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려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해야 하는 거군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 마다. 하와이의 아름다운 토요일 오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친구들은 지금쯤 야구 경기를 하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왠지 한 시간에 10센트만 받고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절대 배우지 못할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 준비됐니?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다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나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약속을 지켰다. 멀리서 널 가르치고 있었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넌 어린 나이에 벌써 돈을 위해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맛을 본 거야. 이게 9살짜리 대화예요. 참,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보다 낫죠. 지난 몇 달 동안 한 일을 앞으로 50년 동안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려.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짐작이 갈 게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날 만나려고 기다리는 동안 기분이 어땠니? 처음에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리고 오늘은 시국을 올려달라고 말하려고 기다렸을 때 말이다. 끔찍했어요.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걸 선택한다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거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 마틴 여사가 내 손바닥에 동전 3개를 떨어뜨렸을 때 기분이 어땠니?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실망스러웠죠. 내가 말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 느끼는 거란다. 특히 세금이라든가 이것저것 공제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더욱 그렇지. 최소한 너는 일남값을 받잖니. 공제, 세금, 그죠? 특히 월급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받아가죠? 세금 공제를 어떻게 받냐면 원천 징수한다라는 거죠. 저번에 제가 원천 징수 설명해 드렸죠. 그 사람들은 일남값을 전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전혀 아니야.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정부가 언제나 제일 먼저 자기들 몫을 떼어가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물었다. 세금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해. 돈을 쓸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지. 저축을 할 때도 세금을 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단다.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 두는데요? 부자들은 안 그런다. 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그러지만 말이야. 난 너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지만 세금은 더 적게 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물었다. 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정부가 그런 짓을 하게 내버려두죠? 부자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흔들며 말없이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배울 준비는 됐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 파란 박스 20년 전 그리고 오늘 세금 세계 각지에서 정부가 확대되며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는가? 대개의 경우 그런 돈을 뽑아낼 때라고는 중산층밖에 없다. 즉 근로자가 타기 싫어하는 일이다. 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전문 투자자와 사업체 소유주도 선호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을 본래 의도 그대로 즉 경제를 구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전문 투자자와 사업체 소유주에게 아주 적은 수준의 세금만을 걷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앞으로 점점 많이 걷어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피터 드러커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왜 위험해지느냐? 국경이 없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회사가 자기가 그 법인이 그 회사가 존재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국가를 바꾸는 일이 쉬워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너는 만약에 어느 국가에서 세금이 많아지면 옮기겠죠. 국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과거에는 왜 어려웠냐면 시스템도 구축이 아직 안 됐었지만 세계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화로운 시기잖아요. 내가 골라먹을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고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배울 것이 무척 많단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네들이 부자로 살고 싶으면 지금 선생님네가 정해야 될 건 뭐라고요? 평생 공부할 건지 안 할 건지. 평생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부자 공부 지금 포기하시는 게,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지. 하지만 돈이란 건 평생 배우고 공부해야 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야 할 게 더욱더 많이 생기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터에 가고 월급을 받고 수지를 마치고 그게 다지. 그래놓고는 왜 자기에게 돈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돈이 더 많이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실은 자기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다. 그럼 우리 아빠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빠가 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얘야, 세금은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다. 나는 오늘 내가 아직도 돈에 대해 배우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들은 학교에 가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직장에서 재밌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일을 그만둘 수 없어. 그게 바로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법이다.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돈을 위해 일하는 법만 아는데 따르는 대가다. 자, 아직도 배우겠다는 열정이 있니? 부자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일하러 가렴. 지금부터는 돈을 주지 않겠다.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